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환율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확대가 되면서 지금도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로 환율이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요인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이제 무역 마찰, 무역 분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신흥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좀 불안해요. 대표적인 데가 그것도 결국은 미국하고의 어떤 이제 마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터키 리라가 상당히 심각하게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기준금리를 60%로 올렸어요.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1%냐 2%냐를 놓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를 요번에 60%로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도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아공화국 랜드화도 가치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고, 어제 결국 또 미국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이란 리알화가 공식적인 환율은 이란 당국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은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반 여건들이 좀 불안한 상태에서 남은 4달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가 금리를 추가로 또 얼마큼 올릴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관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율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를 이제 환율을 갖고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무역을 하시는, 업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을 표시할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2가지 방법으로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유로피안 텀스라고 해서 유럽식 표기법이고, 두 번째가 미국식 표기법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파란 거로 해놨듯이 파란 거로 기준통화, 오른쪽에 표시통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기준통화 한 단위당 표시통화 몇 단인가를 표시하는 게 환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달러, 1달러에 몇 원, 1달러에 몇 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통화로 해서 표시하는 법을 우리가 유럽식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럽식 표기법에 익숙하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1달러에 몇 원이냐, 몇 엔이냐, 몇 위안이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유럽식 표기법입니다. 환율을 표기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기준통화고 오른쪽에 있는 게 표시통화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식 표기법은 이 막강한 미국 달러가 뒤쪽으로 밀려요. 표시통화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영국이 옛날에 이제 세계 경제를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영국 파운드가 기준통화가 되고 달러가 표시통화가 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 이후에 유로존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도 명색이 유로존이 10몇 개 국가가 존을 만든 건데 환율을 표시하는데 달러에 밀릴 수는 없죠. 그래서 유로화도 1유로당 몇 달러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호주 달러하고 뉴질랜드 달러 여기도 미국 달러에 대해서 기준통화가 됩니다. 호주 영연방 국가고 뉴질랜드도 영연방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통화는 달러에 대해서 기준통화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는 세계 모든 통화에 대해서 표시 통화예요.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베트남 동화에 대해서도 표시 통화가 되고 뭐 이런 그걸 좀 이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는 항상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 표시 통화입니다. 자, 이거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1달러에 1120원 50전을 하던 환율이 다음날 1달러에 1125원 50전이 됐어요. 우리가 이거 보통 환율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죠. 환율이 상승을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기준이 되는 통화의 강세. 아까 표시를 할 때 왼쪽 게 기준 통화라고 그랬죠. 달러가 강해진 거죠. 환율이 상승한 건. 왜? 1달러가 1120원 50전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1달러를 어제 들어왔을 때 환전을 하면 1120원 50전을 받았는데 오늘 25원 50전을 받으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기준이 되는 통화. 달러가 가치가 강세로 간 거죠. 그래서 환율 상승이라고 하고 달러를 다른 표현으로 절상이 됐다 그러고 원화는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죠. 왜? 우리나라 상가에서 1달러를 갖고 왔을 때 어제는 물건을 1120원 50전어치밖에 안 줘도 됐는데 오늘은 1125원 50전어치만큼 더 줘야 되죠. 5원어치만큼.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만큼 이제 절하가 된 겁니다. 아까 미국식 표기법, 유로화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1유로에 1.1625달러 하던 게 1유로에 1.20달러로 떨어졌다. 틀림없이 환율이 하락을 한 거죠. 환율이 하락을 했는데 기준이 되는 통화가 여기서 어디입니까? 유로화죠.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유로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유로는 절하가 되고 달러 가치는 절상이 됐고 기준이 되는 통화 유로화가 약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환율 하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상당히 좀 이제 혼돈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 통화, 표시 통화. 왼쪽이 기준 통화, 오른쪽이 표시 통화. 기준이 되는 통화가 강세냐, 약세냐. 그게 환율이 상승되는 거냐, 하락되는 거냐. 다만 미국식 표기법으로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통화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기준이 돼서 강세냐, 약세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뉴스 시간에 보면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얼마에 끝났습니다라고 보통 뉴스에 나오죠.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많이 혼돈을 초래하시거든요. 오늘 달러 원환율은 1125원에 끝났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되는 통화가 왼쪽에 가야 되고 표시 통화가 오른쪽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의미가 혼돈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거 들으셨으니까 혼돈을 하시지 말고 기준 통화, 표시 통화 네 가지 통화는 또 달라진다는 거 그 내용을 좀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환율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외환시장에서 지금도 우리나라 그 몇십 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이 그 달러하고 위안화를 그 딜러들끼리 이 중간 그 중개 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3시 반에 서울 외환시장이 끝납니다. 시시각각 매 초마다 거기서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환율이 매 초 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지금 보여드린 게 8월 27일자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게 틱이라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는 초라고 얘기 안 하고 틱이라고 그래요. 완틱, 틱틱틱틱틱 계속 그 움직일 때마다 체결이 됐던 가격을 일중에 하루 중에 이걸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시장에서는 외환시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행들이 이 달러하고 위안화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환율을 가지고 와서 은행의 매매 기준율, 대고객 매매 기준율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매매 기준율을 한 번만 고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셨듯이 이게 지금 매 초마다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럼 은행들이 환율이 조금만 변동을 하면 은행은 매매 기준율을 또 바꿔버려요. 하루에 많이 할 때는 600회, 700회를 매매 기준율을 재고시합니다. 계속 바뀌는 거죠. 왜? 은행들이 철저하게 원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똑같이 자기들도 그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그 수출업체한테 수입업체한테 전신한 매입률, 전신한 매도율 그걸 계속 변경해 가면서 시장 환율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환율은 달러 원 환율과 위안 원 환율의 매매 기준율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하고 위안화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율이 있지만 다른 그 통화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은행들이 이건 어떻게 그 고시를 하느냐의 문제죠. 하루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한 70억 불에서 90억 불 정도 됩니다. 매일매일. 위안화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100억 위안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걸 달러로 따지면 한 20억 불 뭐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달러하고 위안화는 시장 환율이 수시로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거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달러 이외의 통화는 위안화하고 달러 이외의 통화는 은행들이 달러 원 환율을 기준 환율 아까 기준 이제 통화라고 말씀드렸듯이 요걸 기준 환율로 정하고 이 기준 환율을 달러와 제3국 통화 예를 들어서 엔화, 유로화 간의 그 환율 이거는 어디서 거래가 되고 있는 환율을 가져오냐면 지금 우리하고 동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외국의 외환시장은 어딜까요? 지금 같은 시간에 도쿄죠. 일본이에요. 일본이 외환 시장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하고 엔화가 거래가 되면 거기서 그것도 시장 환율이죠. 그 환율과 재정을 해서 산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 환율을 재정 환율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트라이앵글로 해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수출을 하시는 업체인데 좀 수출 금액이 커가지고 한 500만 엔 정도를 수출 대금으로 받았어요. 은행에다가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500만 원 팔고 싶다. 그랬을 때 은행은 여기 번호 나와 있는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수출자가 은행에다가 500만 원 팔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은행은 도쿄에 있는 또 그 은행의 거래은행에다가 우리 500만 원을 팔려고 하는데 환율 좀 달라. 그러면 도쿄에서는 엔화를 달러 대가로 이제 그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달러하고 엔화가 환율이 형성이 될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 은행이 엔화 500만 원을 주면 그 환율에 따라서 환전한 달러 금액을 받을 거예요. 이 은행이 달러를 받으면 이 달러를 이 은행은 서울 외환시장에다 즉시 팔아버리죠. 팔면은 달러하고 원화 환율이 나오죠. 여기서는 달러하고 원화 환율이 나오고 여기서는 달러 엔 환율이 나오죠. 그 두 개를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이제 산출을 하는 건데 이게 그림상으로는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요. 모든 게 시스템상으로 그 RMDS라고 해서 로이탈 딜링 머신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딜러들이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요거 순식간에 환율이 바로 나옵니다. 단지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린 것 뿐이에요. 그랬을 때 2번, 3번, 아이고, 제가 이거 참 미숙해서 2번, 3번을 보시면 달러 엔 환율이 여기서 거래된 게 111.10엔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4번, 5번 달러하고 원화 환율이 1120원이 적용이 됐을 때 엔원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는 달러 원 환율 나누기 달러 엔 환율, 엔원은 보통 100엔당 얼마로 표시하기 때문에 100을 곱합니다. 이랬을 때 1008원 10전. 요게 이 은행이 고시하는 매매 기준율이 되는 거예요. 원가예요, 원가. 은행은 요 그림상으로 나온 가격 가지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가입니다. 그랬을 때 은행은 1008원 10전에서 이 은행이 수출자한테 줄 때 여기서 뭐 1원을 빼든지 2원을 빼든지 자기들 마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1006원 10전이든 1005원 10전이든 그걸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포인트는 여기 나눈다는 겁니다. 달러 원 환율을 가지고 달러 엔 환율을 요 나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아까 네 가지 통화 말씀드렸죠. 네 가지. 미국식 표기법. 그 중에 대표 선수인 유로화는 재정 환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흐름은 똑같습니다. 도쿄에 있는 은행하고 다 거래를 하고 유로 달러에 대한 환율을 받고 달러 원 환율에 대한 환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로원 재정 환율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거는 나눴지만 이거는 곱해야 돼요. 왜? 유로화가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기준 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곱해야 됩니다. 네 가지 통화는 곱하셔야 돼요. 아까 유로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뉴질랜드 달러, 호주 달러 이 네 가지는 재정 환율을 산출할 때 이걸 곱합니다. 은행은 여기서 나온 환율을 가지고 매매 기준율을 수시로 고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엔화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상당히 이제 궁금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으키고 아니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 으르렁거리면 세계 어느 투자자들 간에 전부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위험하죠. 위험자산을 갖고 있다가는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엔화예요, 엔화. 달러가 아닙니다. 엔화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달러 엔환율은 떨어져요. 달러 엔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죠? 달러가 기준통화인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달러 엔환율은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위험통화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달러에 대해서 또 약세로 가기 때문에 환율이 이 달러 원환율은 올라갑니다. 이건 올라가고 이건 내려가면 답은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엔화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아셔야 이제 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유로화는 이제 곱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상당히 뭐 지표 같은 게 좋게 나오고 그러면 유로 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유로 달러 환율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유로 원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뉴스를 많이 좀 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올라가느냐만 고민하실 게 아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중에 상당히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엔화나 유로와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좀 써주십시오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쓰기가 상당히 난감한데 그 이유가 이 환율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서 환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구조가, 외환시장 구조가. 그럼 양쪽 거 환율을 전부 예측을 해서 그거를 또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결을 시키느냐에 대한 머리가 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엔화나 유로화 환율 전망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는 상당히 우문이 될 수 있고 답도 나오긴 나오는데 우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문우답이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성은 조금 알 수는 있어요. 어느 쪽으로 뭐 엔화가 좀 강세로 갈 것 같다, 유로가 약세로 갈 것 같다. 방향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 수치로 어느 정도 선 이거는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은행의 환율 고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 잠시 있다가 진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미국 달러하고 중국 엔화 요 초록색 원으로 해놓은 요거는 은행들이 매매 기준으로 고시할 때 시장 환율로 그 시점에 시장 환율을 가지고 바로 저기다 매매 기준율을 적용을 해요. 그러나 이 나머지 통화들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요거는 앞에 재정 환율 산출하는 방법 그걸 가지고 전산이 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시로 계속 고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KB 하나은행 화면인데 이 통화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8월 27일 날 14시 24분 27분 현재 달러의 매매 기준율이 1114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을 때 여기도 이제 1114원으로 돼 있죠. 요 더블 클릭을 하면 그게 그대로 가는 건데 여기 고시 회차를 보세요. 이 날짜 8월 27일 날 14시 24분 27초인데 278회를 고시했습니다. 하루에. 이날은 별로 많이 고시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고시하는 날은 환율이 변동이 심한 날은 400회, 500회도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철저하게 손익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뭐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괴리가 있게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기준 환율을 재고시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전신한 매입률, 전신한 매도율, 우리 이제 수출입 기업들이 은행하고 거래할 때 주로 적용받는 환율이 전신한 매입률, 매도율 아니면 송금을 받으실 때, 보내실 때 환율인데 이게 이 매매 기준율에서 1%씩 빼고 1% 더하고 해요. 전신한 매입률은 1%를 빼고 전신한 매도율은 1%를 더해요. 그게 은행의 마진이에요. 은행은 2%의 마진을 따로 은행 가서 환전한다고 수수료 따로 안 받지 않습니까? 그 안 받는 이유가 은행은 이미 이 환율 속에서 자기네들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매매 기준율이 1114원이었는데 전신한 매입률은 1103원 10전. 한 11원 정도 빠졌죠. 여기서 한 10원, 11원 정도 더 하니까 24원 90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매 기준율을 수시로 바꾸면 고객들한테 적용해 준 환율도 전산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수시로 자꾸 바뀌어서 고시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좀 아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그걸 좀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외환 포탈이라는 걸 치면, 네이버의 외환 포탈이라는 걸 치면, 거기에 외환 포탈 또는 세계 환율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 고시 환율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고시 환율. 그러면 이제 각 통화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시간에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통화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미국 US 달러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니까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15시 27분 현재 334회를 재고시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재고시를 했어요. 외환시장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은행은 계속 재고시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달러만 재고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엔화 들어가시면 엔화도 똑같이 재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재고시를 한 334회 오른쪽 가시면 매매 기준율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재고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 외환시장이 3시 30분에 끝난다고 끝나느냐? 은행은 절대 그랬다고 재고시 마치지 않습니다. 왜 재고시를 마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강의 자료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환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물 환율이 있고 선물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은행하고 거래하시는 환율은 다 현물 환율이에요. 가면 달러 주면 바로 원화 주고 원화 주면 유로화 주고 이건 그때그때 적용하는 환율을 우리가 현물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 환율은 미래에 내가 한 달 있다가 수출 대금 유로화가 들어오는데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내가 들어오는 20만 유로를 지금 환율이 좋으니까 이거 한 달 있다가 팔게요. 그 계약을 합니다. 은행하고 선물한 계약이라는 걸 해요. 그때 은행이 제시해 주는 환율이 선물 환율입니다. 근데 그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양국 통화 간의 금리 차이만 은행이 조금 반영해서 은행이 손해보지 않게 적용해 주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은행과 선물한 거래에 적용할 때 적용받는 환율입니다. 이따가 환리스크 해지할 때 이제 이 선물한 거래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NDF라는 환율이 있습니다. NDF.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후 3시 반이 되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끝나면 환율이 안 움직입니다. 내일 아침 9시 될 때까지.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가 24시간 동안 전 세계 외환시장을 다니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 IMF 그 사태 터지고 나서 98년, 99년쯤에 그 국제 브로커들은 중개를 해야지 중개 수수료 피를 먹고 사는 그런 기관인데 한국이 무역대국이고 유동성도 좋은 국가인데 환율이 딱 몇 시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서 외환시장 끝나도 서울 외환시장 끝나도 거래가 되게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해외에서 이런 NDF 거래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서울 외환시장 지금 끝났는데 지금도 홍콩, 싱가포르에서 달러하고 원화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밤새도록 거래됩니다. 조금 있으면 런던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런던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뉴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뉴욕 시장 딱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거기서 거래가 돼갖고 나온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 원환율. 그 환율이 내일 아침 우리 외환시장 9시에 개장될 때 그 뉴욕 시장 종가 환율이 우리 서울 외환시장 처음에 거래 개장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엄청나게 줘요. 그러니까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아니 환율이 어저께 1120원에 끝났는데 왜 오늘 환율이 1130원에 시작을 하지? 원인들을 모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요. 뉴욕 금융시장 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거의 메카 아닙니까? 거기서 이미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 경제 지표나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밤 사이에 평가가 또 나온 거예요. 그게 NDF 환율에서 반영이 돼갖고 거기서 거래가 또 막 된 거죠. 투기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욕 NDF 환율 변동이 이길 서울 외환시장에 바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8월 16일자의 기사입니다, 이게. 연합 인포맥스. 내일 아침에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네이버에다가 NDF 이렇게 대문자를 치시면 매일 이 기사가 뜹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이 기사를 올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의 내용보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교재 14페이지 교재. 그러니까 제 교재 페이지로 14페이지입니다.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14번. 8월 14일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1136원에 시작이 돼가지고 끝나기를 1127원 90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그 날짜에 뉴욕 NDF는 1127원 45전에 끝났어요. 근데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이라 서울 외환시장은 휴장을 했습니다. 휴장을 했는데 해외에서 NDF 시장은 돌아간 거죠. 돌아가가지고 뉴욕 15일 날, 15일 날 뉴욕 NDF 종가가 1133원 75전에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8월 16일 날 우리 서울 외환시장 시작이 1135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14일 날 27원 90전에 끝났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하루 쉬고 나니까 16일 날 1135원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왜 그랬냐면 15일 날 뉴욕 시장에서 터키 리라가 또 폭락을 하고 신흥국 시장 불안하다, 이머징 마켓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뭐 이란하고 어쩌고 저쩌고 미국하고 이런 소식이 밤새 15일 날 우리 새벽에 16일 날 새벽에 그런 뉴스가 뉴욕에서 이제 막 돌아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또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절하가 되면서 이렇게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유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왜 올라갔을까 하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나오는 거죠. 달러는 터키 리라와 안정에도 신흥국 우려가 지속돼서 강세를 이어갔다. 실제로 터키 리라가 안정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크게 안정은 안 됐었어요. 원인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네이버에다 NDF 치시면 뉴스가 착 나오는데 연합인포맥스 기사 보시면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으로 좀 많이 좀 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이거를 수출 단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여기다 적용하는 환율을 어떤 걸 적용해서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이 막연히 오늘 지금 환율에 전신한 매입률을 적용하면 됩니까?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대전이 들어오면 은행에서는 전신한 매입률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신한 매입률을 적용하면 됩니까? 제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답을 못 해드리죠.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요 그림에서 보세요. 이 기업이 저한테 상담을 했을 때 그때 환율이 이 수준에 있었어요. 요 꼭대기 수준에. 그런데 선적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을 때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환율이 높을 때 단가를 산정하면 단가가 달러로 단가를 산정하면 단가가 굉장히 떨어져요. 낮게 산정이 되죠. 그런데 단가도 낮게 산정했는데 환율까지 떨어져요. 이중으로 손해가 오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어떤 전신한 매입률 하나를 갖고 적용하면 됩니까? 너무나 위험한 얘기예요. 실제로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작년도 8월부터 올 2월까지 환율이 일방적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이때 단가 산정 잘못하고 한 수출 기업들은 낭패를 많이 보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올해 이제 하반기 들면서 수입하시는 기업들은 이게 또 문제가 됐죠. 환율이 거꾸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하시는 기업이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단가를 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높게 이렇게 또 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입을 하고 대금을 결제하고 돈을 보낼 때 환율이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화를 엄청나게 많이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산정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또 어떤 걸 적용하느냐,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로 질문 내용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수출입 단가를 산정할 때 그 기업의 원가 개념입니다. 수출원가, 매출원가, 매입원가. 원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 먼저 산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원가에 기초해서 환율을 역산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의 환율을 갖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업체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이렇게 이제 회계적인 개념인데, 보통 영업이익을 목표로 이제 우리가 그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영업이익을 매출액 대비 몇 %로 우리가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10%로 할 거냐, 15%로 할 거냐, 몇 %로 할 거냐, 그거를 사전에 목표를 둬야 되죠. 막연히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관리라는 건 숫자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매니지먼트는 숫자를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도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걸 하지 않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한 10% 정도 목표로 우리는 수출 단가를 산정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뒀어요. 이랬을 때 매출액 나누기 매출 수량을 하면 원화로 매출 단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매출 단가를 이 아래 환율이요, 이 환율에 따라서 이 단가가 다 달라지겠죠. 환율이 낮을 때는 단가가 100불이고 환율이 높을 때 1200원이 되면 83달러가 되고,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가요.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가 나오고 일반 관리비, 판매비가 나와야 목표 영업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환율이 얼마 정도 나왔다. 그랬을 때 현재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단가가 100불이 되는 거죠. 100불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환율이 1,000원인데 향후에 우리가 수출 대금을 받을 때쯤에 환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현재는 1,000원이지만 앞으로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여기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 하락할 거로 뉴스 매체고 갖은 그 예측 기관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적으로 해야 되죠. 이 환율을, 현재 환율이 1,000원이라도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로 950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입의 경우 이제 반대로 또 생각하시면 돼요. 수출하고 정반대죠. 수출은 환율이 올라갔을 때와 수입은 또 환율이 올라갔을 때 입장이 반대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단가를 제시했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무조건 억셉트 안 하죠. 너무 비싸. 우리 사람들 틀림없이 뭔가 내고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내고가 들어올 때 우리가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기초로 해야 됩니까? 원가. 우리가 원가에서 10%를 목표로 했는데 이거를 8%, 7% 정도까지 괜찮아 한다면 조금 내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원가가 산정이 안 돼 있으면, 정확한 게 산정이 안 돼 있으면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최근의 환율 추세가 어떤지를 아셔야 될 거고, 과거의 환율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향후에 환율이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에 대한 어떤 포캐스트, 예측에 대한 자료들도 필요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자료도 필요하지만 상대방 국가의 자료도 필요해요. 상대방 국가의 환율 자료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수입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국가에다가 제시할 때 너희 환율 이렇게 되지 않았냐, 너희 유리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국가의 이 세 가지 자료가 실제적으로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환율 추세나 향후 환율 전망, 과거 환율 자료. 향후 환율 전망은 아까 연합인포맥스라는 데 보시면 연합인포맥스가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면 그 외환 코너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비교적 외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뉴스 매체이기 때문에 그걸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 무역협회 제가 제 전망이 환율 전망은 틀리라고 한다고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방향성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문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제가 판단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된 자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어떤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나온 전망치를 제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코렉션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또 제시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최근 환율 추세나 과거 환율 자료, 상대방 국가의 환율 자료는 어디서 구할 것이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도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치시면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8번 국제수지 외채 환율 요걸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일일 환율이 여기 나와요. 기준 환율도 나오고 또 실제 실시간 환율도 기간별로 이거 한 30여 년 전 것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다 나와요. 또 평균 환율도 기간을 정하시면 다 엑셀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면 환율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고, 또 하나 여기 8-8-1-2번이요. 가운데 거요. 빨간 네모칸 위에 있는 거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 요거는 상대방 국가의 환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로화, 엔화. 왜냐하면 이거는 달러 대 엔, 유로 대 달러, 달러다 캐나디안 달러, 호주 달러 대 미국 달러. 그거를 일자별로 쫙 해놨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시면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원가를 산정을 했어요. 원가 산정해서 수출 단가 환율이 떨어질 거로 예측을 해서 이제 단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그래도 불안합니다. 환율이 내가 예측한 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수출 기업에서는 더 손해가 오고 수입하시는 기업에서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상승할 걸 예상해서 감안해서 수입 단가를 제시를 했지만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미래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아까 그 선물 환율을 말씀드렸죠. 그걸 가지고 은행하고 미리 외환 거래를 해놓는 거죠. 수출하는 기업은 미래에 들어올 외환을 미리 팔아놓는 거고, 수입하는 기업은 미래에 들어오는 내가 미래에 결제해야 되는 유로화를 미리 사놓는 거고, 계약서를 씁니다. 은행에 보증금도 좀 내셔야 돼요. 그거는 은행이 보증금 없이 그냥 계약은 안 해줍니다. 물론 보증금 없이 계약을 하시려면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이용하시면 돼요. 환변동보험은 아주 저렴한 보험료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무역협회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또 회원사들한테는, 유료 회원사들한테는 지원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요걸로 지금 환율이 1130원이에요. 달러 환율이. 석 달 있다가 우리가 달러 들어오는데 1130원만 받으면 영업이익률
뭐 1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달러 그냥 미리 팔아놓는 거죠. 은행에다가. 20만 불 팔아놓으면 30만 불 팔아놔요. 석 달 있다가 환율이 더 떨어졌어요. 이익이 돼요. 환율이 올라가면 좀 배가 아프지만 1130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률 확보했고 회사는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지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든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미리. 고정을 시켜놓고 향후에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바이어를 찾아서 또 해외 마케팅을 또 할 수 있죠. 그런 걸 안 해놨을 경우에 아까 그 환율 차트에서 보셨듯이 6개월 동안 쭉 떨어지는 동안에 수출 계약을 해놓으신 이 업체들 선적을 이제 해야 되는 업체들 머리 막 쥐어뜯으시죠.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케팅 되겠습니까? 새로운 바이어가 보입니까? 해외 부스 참석 못합니다. 환율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지라는 걸 가지고 해놓으면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률 10%, 15%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것만 우리가 받으면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뭐 원가 다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그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환율을 요 시점에 계약 시점에 은행하고 그냥 계약을 해요. 선물한 계약 1130원. 1130원 받으면 충분해? 팔기로 했어요. 나중에 달러 들어서 환전할 때 처음에 목표로 했던 대로 그대로 다 이행돼서 영업이익률 나오고 확보 다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시나리오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엑셀로 좀 표를 만들었는데, 어떤 업체가 10만 불을 수출 계약을 해갖고, 이 업체는 아무런 대비를 안 했어요. 대비를 안 하고 목표 영업이익률을 10%로 잡고 영업 매출 목표 환율을 1,080원 정도 받으면 10%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환율이 1,100원에서 이 업체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 1,100원에서 환율이 아래로 쭉쭉쭉쭉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까 그 차트에서 보셨듯이 계속 손실이 나죠. 그랬을 경우에 요 실현 경상 이익률, 제가 실현 경상 이익률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좀 표현을 바꿀게요. 목표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률입니다. 목표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률이고 여기에 14 나누기 13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을 7번으로 고쳐 주십시오. 제가 이건 오타가 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영업 매출 목표 금액 대비 경상이익률이기 때문에 7번 14 나누기 7번이요. 이렇게 환율이 쭉쭉쭉 떨어지면 경상이익률이 점점 떨어져요. 10%, 9%, 5%, 1,000원으로 떨어지면 2.59%. 왜? 대비를 안 했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계속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업체는 50%만 해놨어요. 10만 불에서 50%. 5만 불은 그냥 은행하고 선물한 거래를 하든지 환변동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만 불은 그래도 손해를 덜 볼 거 아닙니까? 얼마에 해놨냐면 1,100원에 미리 팔아놨어요. 해지 실행 환율 1,100원에 미리 팔아놨어요. 그래서 아까 해지를 하나도 안 한 업체에 비해서는 경상이익률 줄어드는 감소되는 게 좀 적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 이 업체는 100%를 다 했습니다. 100%를 다 할 경우에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든 1,120원으로 올라가든 1,200원으로 올라가든 이 업체는 목표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11.85% 이건 똑같아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환율 상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는 목표로 했던 영업 매출 목표 이익률 10% 이상의 경상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뭐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지에 대해서 일부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키코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코 때문에 흑자 도산들을 많이 하셨어요. 크라운 헬멧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기업들이
명동에 사채골목에 기업이 나와 있어요. 그 기업이 세계 기술이 3위권 안에 들어가는 헬멧, 그 다음에 이거 레일 타는 그 기업도 그렇고 기술이 무지무지 좋은 중견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왜 망했냐면요. 해지를 키코를 갖고 했는데, 첫 번째, 키코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에요. 환율을 위아래를 막아놓고 그걸 벗어났을 때는 상당히 그 기업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 기업들은 우리가 1년에 1,000만 불을 수출하는 기업인데 투기를 한 거예요. 2천만 불을 키코 거래를 했어요. 근데 환율이 범위 밖으로 나가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만 1,000만 불만 해놨으면 흑자도사는 막았어요. 근데 나머지 1,000만 불 2배를 했어요. 나머지 1,000만 불 그냥 그대로 자본금이고 뭐고 다 잠식된 거죠. 그런 위험한 거래를 하면서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물한 거래나 환변동 보험을 아까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시게 되면 환율이 오르면 배가 아프시겠지만 기업은 투기를 하고자 경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업체인 경우에도 수입업체는 이제 반대예요. 환율이 0% 하나도 그 은행하고 미리 달러 사놓은 거래를 안 해놓으신 기업은 환율이 떨어지면 경상이익률이 올라가지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익률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 수입기업은 이렇게 100%를 해지를 하신 기업인 경우에는 11.45%의 매출액 대비 목표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11.45% 쭉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수입의 경우 환변동보험도 거래가 됩니다. 환변동보험이 수출만 되는 게 아니고 수입도 돼요. 단 그 수입은 이제 원자재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 그거에 증빙이 되면은 환변동보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환 관리법 5분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상계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3자 지급이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거래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해외에 있는 기업한테 수출을 했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100을 수출했는데 20 정도가 하자가 생겨서 20을 거기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저기 온 거죠. 이제 하자 통보가 와가지고 20%에 해당하는 만큼 손실 보상을 해라. 그럼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이제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업체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에 차기 수출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건 수출을 했을 때 그 수출 대금에서 20%를 빼고 80%만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20% 하자가 생긴 거를 따로 송금을 안 해도 되죠. 송금을 한다는 건 또 뭔가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은행 가서 송금 신청해야 되고 송금 수수료 발생하고 케이블 차지 발생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고 합의를 보는 거죠. 그 20% 내가 다음에 수출하는 수출 대금에서 20% 자르고 80%만 나한테 보내라. 이게 상계예요. 근데 우리나라 외국환 관리법상 상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신고. 근데 신고는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제가 상단에 해놨는데 항상 사전에 하셔야 돼요. 사전에. 둘이 양자 간에는 얘기가 끝났어요. 다음 건에서 20% 공제하고 80% 보내? 그럼 바이어가 80%를 다음 건에서 보냈어요. 그러면 회계상으로 뭐 우리가 이제 그 하자 거 처리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문제는 80%를 받고 은행에 가서 상계 신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신고가 안 됩니다. 상대방하고 합의가 끝나면 돈을 80%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 전에 은행 가서 상계 신고를 먼저 하시고 증빙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시고 신고가 완료되고 돈을 받으셔야 돼요. 신고를 하고 나서 돈을 받으면 그거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이 다반사 일어나게 되면 관세청, 국세청 이런 데서 전산 전부 연결이 돼갖고 나중에 과태료 내실 수도 있고 금액이 크면 벌금을 내실 수도 있고 이게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 상대방이 그런 걸 요구해 오면 거래은행에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사전에 물어보시고 해야 됩니다. 사후에 절대 신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 금액이 3,000불 이하면 그 건당 3,000불 이하면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여러 가지 경우가 이제 외국환관리법상에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출 대금을 바이어가 나한테 보내질 않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한테 보냈어요, 돈을. 그래서 그걸 내가 그 기업이 그 기업으로부터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 어떻겠어요? 문제 없어요. 이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제 3자 지급 얘기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저쪽 업체한테 돈을 줄 게 있는데 그 업체가 그 돈을 B라는 업체한테 자기네 나라에 있는 다른 업체한테 돈을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데 요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들 여기 5가지만 표시를 했는데 외국환관리법상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 신고 불효사항 이외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2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고 계시는 외국환 은행장한테 사전 신고를 하셔야 돼요. 3,000불 넘어가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500불인 경우에 은행에 가서 사전 신고를 하고 돈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상계를 서로 잔치를 채권 채무 잔치를 하는데 상대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국가에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끼리 다 거래가 있어요. 그 다자간 상계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가지고 돈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3자 지급을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내용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수입을 하고 돈을 저쪽 수출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수출자는 자꾸 자기네 나라에 있는 다른 기업한테 돈을 보내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보냅니다. 이거 안 되죠. 제3자 지급 위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 국가의 A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돈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낸다? 이거는 국가에서 볼 때는 정당한 거래로 안 보는 거죠. 자산 밀반출, 외화도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셔서 설명을 해서 그 해당 기관에서 수리를 해주면 그 수리서를 가지고 은행 가서 송금을 해도 은행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돈을 보내주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생기실 수 있는데 중국의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수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의 기업이 그 한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는 그 사람이 수출 대금 대신 원화로 줄 거야. 돈 줄 테니까 수출 대금 그렇게 처리해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상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매출이 일어나는 거 돈 들어왔으니까. 대차가 맞는 거예요. 이거 받으시면 큰일 나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치기 이상일 가능성이 커요. 그 돈을 대신 보내주는 사람이 환치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수출 대금을 받는 게 아니다 싶으면 문의를 하세요. 중국하고 거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내가 수출을 했는데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돈을 나한테 보내질 못하고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한테 돈을 보내요. 글로 돈을 보냈을 때 그 기업이 나한테 그 대금을 은행을 통해서 보낸다. 요거는 제3자 지급 위반이 아닙니다. 돈을 받으면 돼요. 자금이 흘러 들어온 흐름에 대한 내역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건 무슨 얘기죠? 제3자 지급은 우리나라 법은 해외에서 채권에 대한 돈이 들어오는 거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들어오는 거는 다 오케이예요. 그 대신 나가는 거는 돈이 나가는 거는 법으로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잘 생각하셔서 해외로 돈을 내보내실 때 뭔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들어올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것 같지 않다 싶으시면 바로 거래은행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건 답을 드릴게요. 이걸 위반하셔가지고 과태료 무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반하죠. 이게 체크가 안 될 것 같아도 다 체크가 됩니다. 관세청에 전산 시스템이 외환정보분석원이라는 데하고 해서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정보 공유를 해요. 나중에 무작위로 착 했다가 탁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과태료 내실 수밖에 없어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3,000불 초과하고 10,000불 이내의 금액은 외국한 은행장한테만 신고하시면 되고 10,000불을 넘어가면 한국은행 총재한테 신고를 하셔야 돼요. 대상 금액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1시간 안에 뭐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그 강의를 드리면서 그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외환이 환율이 상당히 복잡하고 막 까다롭고 그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중소기업들이 항상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대기업에 비해서 정보가 항상 어디서든지 간에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외환이나 환율이나 뭐 외국환관리법이나 이거에 관련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싶고 또 상담을 하시고 싶고 할 경우에는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여기 1층에 이 건물 1층에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같이 계신데 변호사님은 또 국제계약법을 또 상담하러 나오시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그 데스크에 1층에 오면 있습니다. 방문을 하셔도 되고 콜센터 1566-5114 전화하셔서 외환 상담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연결이 되고 그래도 바쁘신 분들은 2번 온라인으로 그냥 무역협회 회원 가입하셔갖고 질문 올려주시면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좀 제가 기대를 하고요. 뭐 3가지 외환, 환율, 환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4가지 외국환 관리법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상담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복잡한 내용, 좀 딱딱한 내용 말씀드리려고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넉 달 동안 올해 건승들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